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30대 돌싱 여성이에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세상 만사 걱정 없이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 저는요, 예전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비해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언제고 항상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어요. 그만큼 저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상처뿐인 불행하기만 한 시간이어서 이혼하고 난 직후엔 누가 궁금해하며 물어봐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지금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한 번은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몸이 많이 약하셔서 저 하나를 겨우 죽을 고생을 다하며 낳으셨고, 아빠는 자식도 좋지만 자신의 아내의 건강이 너무 걱정되어 자식은 저 하나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형제 없이 쭉 외동으로 크게 되었어요. 그래서 철 모르고 갖고 싶은 것은 다 갖고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건강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 나머지는 무엇이든 다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저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풍족하게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았어요. 그렇게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모르고 살았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남편을 처음 만났고 그게 불행으로 가는 첫걸음인 줄도 모른 채 그저 달콤한 첫사랑에 푹 빠져버렸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은 원래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대학과 직장도 모두 서울에서 다닌 사람인데 남편은 지방 출신으로 소위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그다지 바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없는 것이 많았던 자신의 환경 탓에 남편은 그냥 공부를 취미삼아 했다고 했어요. 저로서는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말이에요. 남편은 백과사전을 만화책처럼 재미로 읽었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다 보니 어릴 때부터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했다고요. 또 공부도 잘했던 남편은 그 지방에서 나름 큰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공부 욕심과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커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에 반해 저는 학원도 다니고 부모님이 실력 좋다는 과외 선생님도 붙여주셔서 편하게 공부한 케이스였거든요. 당시 같은 과 동기로서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저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죠. 그러면서 어쩐지 나이는 같지만 남편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다고 느껴지더군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남편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는 이상한 동경심도 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 특유의 순박함이 있었는데요. 외모가 꽤나 훌륭했기 때문에 주변에 그걸 또 매력이라며 좋아하는 여자 동기들이 많았죠. 남편이 인기가 많다 보니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먼저 저에게 호감을 느끼며 다가와 저희는 학교에서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 되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좋다는 여자들을 마다하고 저를 좋아하게 된 계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에게 수줍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는 어쩐지 고생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애기씨 같았어. 난 하도 혼자 고생을 해서 그런지 깍쟁이 같은 자기가 좋더라. 저는 남편의 말이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어쨌든 남편 역시 자신과 정반대인 저에게 끌려 호감을 갖게 된 것쯤으로 이해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캠퍼스 커플로 사귀었고, 남편이 군대에 갔을 때도 저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해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도 복학생인 남편을 지원하며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꽤 긴 연애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저보다 2년 반이 지나 대학을 졸업했는데 남편 역시 학업 성적과 토익 점수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다니고 있던 대기업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했고 단번에 합격하면서 저희는 대학에 이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내 커플이 되었는데요. 이쯤 되니 같은 대학 출신 친구들도 그렇고 회사 사람들은 당연하게 저와 남편이 곧 결혼을 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심지어 저와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나름 결혼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대기업이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급을 꽤 받았던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3년 만에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풍족했던 저희 친정은 제가 직장을 다녀도 저에게 생활비나 그 어떤 돈도 괜찮다고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 어렵지 않게 돈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은 저에겐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는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남편은 월급을 받으면 거의 절반을 자기 집에 보냈고 혼자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기에 월세며 생활비로 지출이 있었던 탓에 돈을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무슨 경조사가 있으면 남편의 집에선 남편에게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셨고 남편은 가족이라 어쩔 수 없이 달라는 족족 집에 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선뜻 프로포즈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사정을 알고 솔직히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었어요. 만나온 시간과 또 남편이란 사람 그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괜찮다고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편의 집에선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제가 남편과 같은 대학에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야말로 두 팔 벌려 저를 며느리로 대환영해 주셨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은 선뜻 남편을 사위로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지 망설이는 눈치였죠. 하지만 끝내 당신들의 딸이 좋다는 사람을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셔서 저희 부모님은 감사하고 또 죄송하게도 힘든 남편의 처지를 배려해 신혼집까지 대신 마련해 주시며 저희의 결혼을 도와주셨어요.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네. 자네가 우리 혜진이 아껴주고 위해주고 살면 그걸로 돼. 할 수 있겠나? 물론이죠, 아버님. 저에게 혜진이 넘치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이런 딸을 부족한 저한테 보내주시는 건데 제가 당연히 평생 아끼고 사랑해야죠. 저 믿어주세요, 아버님. 그리고 장모님. 제가 아들 같은 든든한 사위가 되겠습니다. 저 정말 잘할게요.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그래, 난 평생 아들이 없이 딸만 키워서 아들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고 부러웠는데 우리 정서방이 아들 노릇 해주면 나야 고맙지. 나도 다른 거 하나 바라는 거 없으니까 둘이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정말 그거 하나면 충분해.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믿어주면 믿은 만큼 남편 노릇, 사위 노릇 잘할 거야. 내가 남편감으로 고른 사람인걸. 엄마, 아빠 나 믿지? 나 잘 살게요. 저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살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결혼 전과 후는 어딘가 확연한 차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댁은 지방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름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남편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받으시는 게 영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사업이지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야. 손해 안 보면 다행이라니까. 그래서 준식이가 보내던 돈은 계속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설마 생활비 보내는 거 반대하는 건 아니지? 우리도 그 돈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서 뭐 남들은 며느리도 봤으니 더 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난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주던 대로 주기만 해라. 아, 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원래 안 받다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받던 걸 계속 달라는 건데 제가 거기서 안 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매달 드리던 대로 드리라고 말했고 저희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며 생활비로 반반씩 내놓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말이 반반이지. 남편의 사정을 제가 아니까 부족한 생활비나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제가 더 내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나자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한데 내가 생활비 주는 거 돈 액수를 좀 줄이면 안 될까? 왜? 그게 집에서 자꾸 돈을 더 달라고 하셔서 우리 생활비로 50만 원 주면 나 점심값도 빠듯해서. 이미 줄여준 거잖아. 뭐 얼마나 드리길래 점심값 내는 걸 힘들어해. 요즘 아버지 사업이 많이 힘든가 봐. 자꾸 전화하셔서 직장인 대출은 좀 싸지 않냐고 물으시고. 그렇게 힘드시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전에 어머님도 손해 안 보면 다행이라고 하셨고. 사업이라는 게 그런가 봐. 접고 싶어도 워낙 손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돈 까먹으면서 하는 것 같아. 자기 그동안 힘들었겠네. 알았어. 생활비는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연봉 오르면 그땐 다시 생활비 줄게. 그러니까 처갓집에는 아무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무 죄송해서. 알겠어. 부부끼린데 뭐. 그나저나 아버님 사업이 잘 풀려야 할 텐데 걱정이네. 언제까지 자기가 그 돈 다 댈 순 없잖아. 우리 2세 계획도 세워야 하고. 그러게. 남편은 저에게 고마워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여유가 있어 그런지 남편의 그런 모습이 측은하게만 느껴졌는데요. 그 일이 있고부터 맞이한 명절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예,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성질이 나서.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글쎄, 내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데 염장을 지르잖아. 지네들 며느리는 뭘 그렇게 잘한지. 생일이다 명절이다 하면 수백만 원씩 용돈으로 보내고 또 가방이며 옷이며 그렇게 선물을 한다더라. 나는 뭐 며느리가 없나? 아주 잘난 척을 그렇게 해.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내가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를 않는다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대놓고 뭐라고 하지 못하니 별 희한한 방법으로 저에게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돌려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사업 자금이 없어 그렇게 동동거린다는데 시어머니는 당신 필요한 것을 사고 싶어 안달이라니. 저는 이해도 가지 않고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표정 관리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말에 제가 별 반응이 없어 보이자 급기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군요.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시댁과 좋지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랬어요. 넌 친정이 그렇게 잘 살면 시집 오면서 우리 집 살림도 좀 바꿔주고 시아버지 사업하실 때 쓰라고 사업 자금도 좀 융통해줘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니?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냥 말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내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너 듣자 하니 우리 집에 돈 보내는 것도 내 아들 월급에서 보내는 거라며? 그럼 너는 월급 받아서 시댁에 10원 한 장 안 쓰고 있다는 건데 세상 천지 그런 며느리가 어딨니? 집이 잘 살고 대기업에 다니면 뭐해? 지 시댁을 아주 개똥 보듯이 하는데 나 정말 서운하다. 어머니,
그게 지금 다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서 그렇게 해요. 준석 씨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지금 사는 아파트 마련해 주시고 결혼 준비도 거의 제가 알아서 했는데 설마 그것까지 바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준석 씨가 집에 돈 보내고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희 생활비며 저희 쓰는 돈은 제가 다 대고 있는데 저까지 시댁에 돈을 보내야 했던 건가요? 왜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거야 네가 필요하니까 네가 쓴 돈이지. 막말로 네가 시집 오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어머니는요? 저한테 뭐 해주신 거 있으세요? 해줬지. 내 잘난 아들 너한테 턱 하고 줬잖아. 그 이상 뭘 더 주니?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언제부터 들었는지 갑자기 나타난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마, 그만해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야? 라며 저를 끌고 그 자리를 나왔는데 저는 충격이 가시지 않아 계속 어안이 벙벙해 있었어요. 그렇게 명절 중 이틀을 시댁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눈치를 주셨고 저 역시 화가 나서 날을 세우고 있다 보니 그 이틀 동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하루빨리 집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 시어머니는 명절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벌써 올라가냐며 제 짐가방을 뺏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방 주세요. 저도 명절에 저희 집에서 하루는 보내야죠. 엎어지면 코앞에 살면서 무슨 명절까지 친정 타령이니? 원래 며느리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 거야. 니네 집은 명절 끝나고 주말에 가면 되잖아. 나도 내 아들 하루 더 있다 보내고 싶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그럼 남편을 두고 저 혼자 가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목소리를 높이셨고 그러는 통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놀라셔서 저희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며느리한테 소리를 쳐? 아니, 명절 하루 더 남았는데 벌써 지집에 가겠다고 하잖아요. 엄마, 명절 3일 중에 이틀 동안 여기 있었잖아. 어머, 네 처가가 우리처럼 멀리 있니? 엎어지면 코앞에 있잖아. 그래도 장인 장모님 기다리시지. 이번엔 이렇게 하고 다음 명절엔 다 이따 갈게요. 저는 남편의 말에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고 남편은 자신의 부모 앞에서 쩔쩔매며 제 눈치를 보는데 그때 남편에게 저는 처음으로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겨우 올라가는 차 안에서 아까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 남편은 운전하면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만하자.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감정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자식하고 떨어져 지내니까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정말 다음부터는 명절 연휴 동안 시댁에 있자고? 그게 어려운 일인 거야. 처갓집이야 가까이 있으니 명절 전이나 후나 찾아뵈면 되잖아.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명절 동안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자식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연휴를 보내야 한다는 거야? 평생? 뭘 또 그렇게 흥분을 해. 평상시에 잘하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나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행동 보고 좀 실망했어. 우리 엄마가 좀 말을 감정적으로 해도 그렇지 며느리가 어떻게 그래?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데 거기서 네 이러고 있어야 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친정 잘 살면 시댁 살림도 좀 바꿔주고 시아버지 사업자금도 좀 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래? 그야 알잖아 우리 집 어려운 거 엄마가 좀 바랄 수도 있지. 그냥 말이라도 좋게 해주면 안 돼? 저는 남편의 말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지도 모르겠는데 저를 타박하며 실망했다고 하니 속이 답답하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내가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오로지 사람 하나만 보고 선택했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과 거리감이 생기고 소통이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요. 남편은 연봉이 올라도 당연하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죠. 저 혼자 생활비를 감당하며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친정엄마가 마음 아플 거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소연하는 날도 많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표정이 제가 하소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엄마, 어디 불편해?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정서방이랑 한마디도 안 했어? 그렇지 뭐. 자기는 자기대로 뭐가 불만이고 서운한지 삐쳐있는데 막말로 생활비 한 푼도 내놓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불만이 있고 서운해? 안 그래 엄마? 나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할까? 뭐? 이혼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면 안 되지. 너 속상한 거 아는데 결혼은 책임감도 따르는 거야. 그러지 말고 정서방이랑 얘기를 좀 해봐. 네가 잘 살아야 아빠가 힘을 내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왜? 요즘 힘들어? 그게... 친정엄마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한참이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에 불안했죠. 걱정도 돼서 무슨 일이냐고 계속 캐물었고, 엄마는 하는 수 없이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는데 저는 그만 울컥 눈물이 나오고 말았어요. 네 아빠가 췌장암이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얼마 전에 수술했어.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했잖아.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 제발. 엄마도 거짓말이면 좋겠다. 근데 네 아빠가 너한테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 아픈 모습 너한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네가 요즘 정서방이랑 사이도 좋지 않아 해서 아빠가 신경 쓰는 눈치야.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정서방 좀 잘 달래봐. 아빠가 너 잘 사는 모습을 봐야 힘을 내지. 수술은 언제 했는데? 의사가 뭐래? 발견을 너무 늦게 했고 전이도 이미 시작돼서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 어떡하니? 엄마는 네 아빠 없이는 못 사는데 정말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그칠 수 없어서 한참을 우셨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아빠의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한참을 울었고,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참을 울었는데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췌장암 소식에 그저 잠시 놀라는 얼굴일 뿐 별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에게 저희 친정아빠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엔 위로의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거신 줄 알았는데 계속 듣고 있자니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얼마나 사신대니? 주변에서 췌장암은 다들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하던데 네 엄마 이제 남편도 없이 어떡하냐? 저는 제 마음이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들렸어요. 기분이 나빠진 저는 일이 있다고 급히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오늘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했었지? 엄마는 걱정돼서 전화하신 건데 자기는 그런 우리 엄마 성의도 무시하고 정말 뭐냐? 뭐냐고? 걱정돼서 전화하신 분이 우리 아빠 얼마나 사시냐고 물어봐? 우리 엄마한테 남편 없어서 어떡하냐고 하시더라. 근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해? 자기는 왜 자기 엄마 편만 드니? 지금 내 심정이 어떨지 생각은 해봤어? 우리 아빠가 자기 결혼할 때 뭐라고 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 아이씨, 나도 그때 자존심 엄청 상했어. 빈털터리 같은 비참한 기분이었다고.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아버님 연세가 그렇게 젊은 연세도 아니시잖아. 빈털터리 맞았잖아. 꼭 능력도 없는 것들이 지 자존심은 있어서. 그래, 우리 아빠 그런 말 좀 했다 치자. 넌 그때 네가 못나서 더 삐딱하게 들린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딸 잘 부탁하는 아빠 마음은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부모가 너 같은 상황을 보고 쌍수 들고 환영하냐? 우리 아빠가 누구처럼 너한테 돈을 바랬어? 나 잘 챙기라는 거였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저희 아빠 병문안을 딱 한 번 갔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죠. 오로지 저희 부모님을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야속하게도 그 어떤 희망도 주지 않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채 저희 아빠를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저는 그때 하늘이 무너진다는 그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꼈고 엄마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혼절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막하고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남편은 제가 연락을 몇 번이고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남편이 모습을 나타낸 건 저희 아빠의 빈소가 모두 차려진 뒤였어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마치 손님처럼 앉아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우리가 가족이 맞는지 부부가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소식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이 저희 아빠 장례식장을 찾으셨어요. 아가, 힘들지? 안 싸더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니? 네, 아버님. 아휴, 그래도 힘들게 투병 생활은 하지 않은 게 어디예요. 나이도 있고 그렇게 오래 아프지도 않으셨으니 호상이지 뭐. 여보, 그 입 좀. 알았어요. 난 그냥 위로한 건데. 저는 이 순간에도 호상이라며 깐족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남편은 자기네 식구들이 왔다며 신나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나르며 챙기는데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구기며 여기 음식 맛이 영 별로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제 귀에 들렸어요. 그 순간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고 어찌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지 사람을 잘못 본 제가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빈소에 앉아 계실 수도 없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는 것이 아닐까 어찌나 무섭던지요.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 앞에서 엄마를 지켜달라고 수없이 빌고 또 빌었네요. 남편은 제 마음이 어떤지 알지도 못한 채 상주랍시고 앉아있다가 자기 손님만 오면 냅다 자리를 떠나 술판을 벌이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저는 혼자라는 것을요.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장례가 모두 끝난 후 아빠의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가 저희 가족을 찾아왔어요. 유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빠의 재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당신도 유복한 집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작지만 꽤 알짜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재산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있었는데요.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봤던 기억이 없었던 저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많이 놀란 듯 얼굴이 참 과간이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과 아파트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엄마에게 남은 당신의 재산을 모두 남겨주셨는데요. 엄마는 아빠가 없는데 그런 돈이 무슨 소용이냐며 그 자리에서도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일이 있고 보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오신 거예요. 그날은 재산 상속 때문에 세무서에 다녀오느라 휴가를 냈었기에 집에서 혼자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그런 적이 없는데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셔서 남편도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 앞에 상을 거하게 차려주시더군요. 원래 저를 끔찍하게 챙기기라도 한 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가 요즘 도통 뭘 먹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신경 좀 썼다. 이런 말이 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 엄마도 이제 혼자신데 네가 잘 챙겨야 하지 않겠어? 그러려면 네가 몸을 잘 챙겨야 한다. 어서 한술 떠봐.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에? 우리가 남이니? 우린 가족이잖아. 내가 너를 안 챙기면 누가 너를 챙기니? 어서 한 숟가락이라도 떠봐라. 시어머니는 저를 참 다정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제가 힘들 것을 생각해 저를 챙겨주시려고 일부러 이러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서운하고 화났던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서 저도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 저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더니 곧이어 당신의 본심을 꺼내놓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이제 내가 좀 안심이 된다. 아빠 돌아가신 건 참 슬픈 일이지만 준식이한테 들으니까 네 아빠가 그래도 너한테 꽤 많이 남겨주셨다며. 참 고마우셔라. 그게 무슨, 준석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너한테 건물이며 아파트 남겨주셨다고 하던데? 아니야? 네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남겨주셨다며. 지도 지 장인이 부자인 건 알았지만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며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그런 소리까지 하던가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시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더 먹지 않냐고 설레발을 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 괜찮다고 말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목표한 바를 모두 이야기해야 했기에 제가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당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데, 저는 하마터면 그 상을 와장창 엎어버릴 뻔했네요. 있잖아, 오해 없이 들어라. 너도 대충은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 사업이 영 시원치가 않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니까. 근데 아예 사업을 좀 크게 키우면 돈이 돈을 번다고 우리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그러는데, 그놈의 돈이 뭔지 자금 융통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하는 소린데, 네가 상속받은 그 유산 우리 주면 안 되겠니? 그냥 달라는 소리 아니다. 생각해봐라.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그 돈이 나중엔 다시 니네한테 가잖아.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 돈 우리한테 다오. 네?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하죠? 저는 싫은데요. 뭐라고? 넌 어쩌면 시애미가 힘들게 이야기하는데 초장에 싫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우린 가족인데 돈 앞에 가족이고 뭐고 없는 거야. 너 참 매정하다. 막말로 가족끼리 네 거 내 거가 어딨니? 네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네 돈이지. 너도 참 그래. 우리 사정 뻔히 알면 네가 먼저 알아서 제가 좀 돕겠다고 나서야지. 어떻게 된 게 너는 한 번을 고분고분한 맛이 없어. 그러니 내 아들도 너한테 질렸다는 소리를 하지. 너 남편 사랑 없이 평생 외롭게 살고 싶어? 남편 사랑이요? 그게 뭔데요? 어머님 아들, 저한테 결혼하고 그런 거 준 적 없는데요. 제가 아버님 사업에 제가 받은 유산을 주면 갑자기 저를 막 사랑한대요.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예요.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장인 장례식 때 댁의 아들은 참 개차반이던데요. 그런 아들 저한테 떠넘기고 피 같은 우리 아빠 재산을 달라고요? 당신들 강도예요? 어머머, 얘 지금 뭐라는 거야? 너 돈 앞에서 시애미한테 이런 험한 소리를 막 해도 되는 거야? 강도라니.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해보죠. 이게 강도질이지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은 애당초 안 되는 거예요. 부자? 꿈 깨세요. 저는 참았던 화를 꾹꾹 참았지만 결국 끝까지는 참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한껏 성질을 부렸고, 때마침 자기 엄마가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저는 보란듯이 시어머니가 차린 상을 싸그리 엎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지 몰랐었는지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했고 급기야 거짓 눈물까지 보이시는데, 저는 또 이 모습을 본 남편이 뭐라고 짓거릴까 인상을 팍 구기자 남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더군요.
엄마, 여기서 뭐해? 이 사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또 나 몰래 와서 돈 얘기했지? 내가 진짜 창피해서. 뭐? 나 엄마가 계속 이 사람 괴롭히면 아주 영 끊고 살 거야. 당장 가요. 너? 정말 너까지 이럴 거야? 오죽 힘들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동구걸을 했겠니? 엄마 속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진짜 우셨고, 남편은 전혀 상관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집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평소 저에게 보여주는 남편의 모습이 아닌지라 저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셔서 내심 이번엔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제 예상과 다르게 굴러가게 된 거죠. 하지만 일주일도 가지 않아 저는 회사에서 남편이 어딘가 전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고 지난번 그 일이 순 쇼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괜히 그 사람 자극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면 그 돈 날아가는 거야. 옆에서 잘해주고 구슬려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챙기면 되니까 섣부르게 행동하지 마요. 아빠한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급하면 대출이라도 받아. 그 사람 유산으로 한꺼번에 갚아버리면 되니까. 저는 그제야 남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를 알았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수작에 놀아나는 것이 싫어서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어차피 저렇게까지 쇼를 하는 사람이 순순하게 이혼을 해줄 일은 없을 거고 소송이 빠르겠다고 생각했죠. 저희 엄마는 나중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또 마음이 아픈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엄마를 보니 어서 빨리 이혼을 하고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것을 알고 길길이 뛰며 저한테 화도 내고 또 무릎까지 꿇으면서 싹싹 빌기도 했는데 저렇게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인간과 더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저는 이혼 소송을 밀어붙였고 재판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뒤늦게 변호사를 수임해 재판을 진행했지만 워낙 남편의 유책 사실이 명백하고 또 제가 마지막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통화한 것을 녹음해서 증거로 갖고 있었기에 재판은 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네요. 그로 인해 남편은 살던 아파트도 저희 아빠가 사주셨던 것이라 정말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내쫓기게 되었죠. 회사에서도 워낙 저희 이혼이 이슈였던지라 그 소문이 다 퍼져서 그 자존심 강한 남편은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이 동시에 저희 아빠 유산을 생각하고 풀로 대출을 땡겨와 본인 사업에 투자하는 바람에 빚더미에 앉은 것은 물론이고 사업도 부도가 나버렸는데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며 악다구니를 하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럴 때면 오히려 큰 소리로 시어머니에게 저기요, 이거 녹음하고 있고요. 그게 왜 저 때문인가요? 본인들이 남의 것에 눈독 들이다 그렇게 된 거죠. 어디 법으로 더 끝까지 가볼까요? 라고 더 큰 악다구니를 치니 시어머니는 저의 엄포에 전화를 뚝 끊으시고는 그 뒤로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쭉 친정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2년 전 엄마가 이젠 서울이 아닌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귀촌을 알아보고 있던 중 때마침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은 제주도에 사는 이모가 저까지 올 필요 없고 엄마를 제주도에 살게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지금은 엄마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는 제주 생활이 잘 맞는지 예전에 밝았던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많이 웃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며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저와 통화를 하실 때면 꼭 이 말을 하시는데 혜진아, 인생이 참 짧다. 괜한 일에 열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에 망설이지 마. 우리 딸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보람 있으면 엄마는 참 좋겠다. 이렇듯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엄마는 소박한 철학자가 다 되셨더군요. 그 덕에
엄마의 영향으로 저도 크고 작은 행복을 제 인생에서 발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그 기준을 낮추면 더 자주, 더 많이 찾아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오늘 하루도 그 행복들 속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